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람입니다. 해설 강의 듣기 전에 이 앞에 총평 다 보고 왔죠? 총평에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 잘 풀어줄게요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한번 보고 오고요. 지금부터는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지 준비하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모의고사 해설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의고사 같이 범위가 넓은 이런 시험에서 내가 맞은 문제에서도 어떤 개념을 더 알아야 하는지 아니면 틀린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놓쳤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공부한다 생각하고 필기할 준비 딱 하고 그러고 시작을 합시다. 시험지 다 꺼냈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번부터는 우리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탐구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문제는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중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이 각각 탐구 설계와 그리고 결론 도출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아마 느끼기에는 쉽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 몇 가지 개념을 좀 짚고 가자고요. 우리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귀납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그리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죠. 자,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의 특징으로는 자료를 종합하고 그리고 분석하여 그래서 결론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뭔가 실험을 하거나 뭔가 가설 설정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갈 귀 납득하다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종합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었죠. 세포들을 막 보고 나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세포설 같이. 그리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어떤 문제 인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잠정적인 해답인 가설을 설정하여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했죠.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는 과정이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 설정 단계와 탐구 수행 단계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 이 탐구는 나의 그 가설의 신뢰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 실험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두 개를 비교해야 되죠. 대조군과 그리고 실험군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요. 통제 변이는 다 똑같이 그리고 실험군에 이제 어떤 것을 조작하여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대조하는 실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한번 가가지고요. 볼까? 관찰 및 문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억은 이제 탐구 수행 단계겠죠. 탐구 설계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 탐구 수행을 하고 결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겠습니다. 자, 이때 이 결론이 나의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가설을 수정하는 단계까지 돌아가서 그래서 다시 또 진행해서 이걸 반복하면 일반화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보기에서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는 바로 틀렸죠. 자, 니은에 기억은 탐구 설계이다. 탐구 설계 맞고요. 자, 디귿에는 대조군은 니은에서 설정한다 라고 했는데요. 니은이 아니라 기억에서 설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대조군, 실험군 설정합니다. 답은 니은 하나, 2번입니다. 자, 다음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 이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한 문제예요. 갈라파고스 제도의 땅거북, 땅거북의 등딱지, 요 등딱지에 대한 이런 글을 갖다 놨는데요.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환경이 서로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서식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의 등딱지를 갖게 되었다. 지금 얘는 등딱지의 높이가 이렇게 높죠. 얘는 좀 낮잖아요. 이렇게 좀 낮죠. 이런 이유는 이 땅거북이 사는 그 각 섬의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다라고 바로 눈치채야죠.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땅거북은 여기 좀 건조한 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건조한 섬에는 이제
밑에 풀이 없고 작은 나무들,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먹기 위해서 약간 목을 뻗고 여기가 높이 있는 애들이 좀 환경에 유리하게 좀 살아남는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얘네는 좀 건조하지 않은, 풀이 많은 이런 먹이를 갖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등딱지가 굳이 이렇게 높은 쪽으로 적응 진화하지 않아도 됐던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라는 요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같은 생명현상의 특성을 보기에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1번에 미모사의 잎은 건드리면 접힌다. 이것은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2번.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올챙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세포 분열과 분할을 함께 하면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그래서 이렇게 세포 분열과 분화가 함께 일어나면서 생장하는 거. 이거 발생과 생장입니다. 발생, 생장. 자, 그리고 3번에 집신벌레는 이분법으로 번식한다. 얘들아, 번식에 동그라미 치세요. 번식한다, 증식한다, 자손을 낳는다. 자손을 낳는 현상, 유전. 자, 4번.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분해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이거 효모의 세포호흡 말하는 거죠. 세포호흡, 뭐 광합성, 물질의 합성, 분해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했습니다. 물질대사. 그리고 5번에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서 건조한 환경에서 살기에 적합하다.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거 5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이 대사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사성 질환. 쉽긴 쉬웠죠. 선생님 3번 문제를 풀고 나서 되게 귀여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채팅방의 이름이 생명과학이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 눈치챘어요? 이거 읽느라 바빴죠. 이렇게 약간 디테일을 가미를 했더라고요. 자,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 학생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고 교사가 던지니까 학생 A가 체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얘기. 자, 이 대사성 질환은 영양이 과잉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던가 아니면 에너지 불균형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던가 등등등 하면 걸리는 게 이제 대사성 질환이죠. 이 대사성 질환으로는 당뇨병도 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지방 성분이 혈액에 많은 거,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지방간, 뭐 이런 것들이 대사성 질환에 속합니다. 자, 이런 대사성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에너지 과잉 상태가 지속되어 생긴 비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선생님 말했던 뭔가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 때문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얘도 맞는 이야기, 이것도 맞는 이야기. 그래서 답은 쉽게 A, B, C 답은 5번이죠. 바로 찾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4번. 자, 4번은 간은 결핵의 병원체인 세균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나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병원체인 바이러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얘는 결핵의 병원체니까 결핵균이에요. 자, 얘는 세균이다. 세균. 얘는 바이러스다. 우리 세균과 바이러스를 비교하는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더라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지금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 잘 적어놓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균의 특징 한번 볼게요. 일단 세균은요, 생명체예요. 생명체. 자, 단세포. 자, 원핵생물입니다. 자, 이때 이 원핵생물이라는 것은 핵이 없는 생물들을 말을 해요. 핵이 있는 생물들은 진핵생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포막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 유전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쓰면 보일까요?
잘 안 보이네요. DNA. 이 안에 DNA가 있는데 이 DNA를 감싸고 있는 요 막, 핵이 없는 것 뿐입니다. 유전물질 가지고 있고요. 핵막은 없어요. 그리고 단세포 생물입니다. 자, 이게 세균의 특징이에요. 근데 얘랑 비교하여 바이러스 참 많이 나오니까 바이러스 볼게요. 자, 이 바이러스라는 애는 생물도 아닌 것이, 비생물도 아닌 것이 그 중간 형태다라고 우리 배웠죠. 얘는 핵산과 그리고 요걸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양만 보고 이런 모양 보고 선생님 세포 같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세포는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는 단백질 껍데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세포 구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얘는 자체 효소가 없어요. 자기의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고요.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하여 물질 대사를 하고 증식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효소가 없다라는 특징까지. 자주 나오는 특징만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필기하고 같이 봅시다. 자, 일단 기억 볼게요. 자, 기억은 간은 다세포 생물이다라고 했는데 세균 단세포 원핵 생물이라고 그랬죠. 틀렸어요. 자, 니은에 나는 단백질을 갖는다. 자, 단백질 껍데기 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자, 디귿에 결핵과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모두 비감염성 질환이다라고 했는데요. 얘네 둘 다 병원체예요. 질병을 옮기는 미생물. 그래서 감염성 질병인 거다. 이게 답이죠. 비감염성 아니다. 아무튼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은 이제 물질대사 단원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뭔가 추가로 뭔가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공부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노폐물의 생성과 이동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과 니은이 각각 무엇인지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일단 단백질이 세포에서 이제 여기서 쓰이고 나서 나오는 노폐물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때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생각하면 기억, 니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 질소. 질소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세포호흡의 재료로 쓰이고 나면 지금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도 나오고요. 그리고 물도 나오고요. 수소, 산소, 탄소, 산소 이렇게. 자, 요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암모니아도 생성되게 됩니다. 질소를 썼으니까 질소성 노폐물이 나오는 거죠. 자, 암모니아가 생성이 돼요. 자, 이 암모니아의 특징은요, 독성이 있어요. 독성. 그리고 물에 녹아요. 그러니까 내 온몸의 세포에서 암모니아가 발생돼서 그 암모니아가 혈액을 타고 내 몸을 돌아다니면 내 몸에 안 좋겠죠. 독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간에 가서 조금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요소는 또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콩팥으로 가요. 콩팥에서 오줌의 형태로 내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요 과정 기억나죠? 여기다가 그럼 우리 추가로 탄수화물하고 지방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이 탄수화물과 지방을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지방이 이 세포호흡의 원료로 쓰이게 된다면, 쫙 쓰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노폐물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이렇게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죠. 보기로 돌아가서 기억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 물이다. 기억 물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의 구성 원소에는 질소가 있다. 질소성 노폐물입니다. 그러니까 맞다. 자, 디귿에 요소는 콩팥으로 운반된 후 오줌으로 배설된다. 요것도 맞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
자, 6번입니다. 자, 6번은요, 대뇌, 연수, 중간뇌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선생님은 이런 그림 보면 약간 음악이 생각나요. 막 따라다라다따 따라다라다따 하면서 이렇게 답 찾아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재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대뇌, 연수, 중간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들의 특징을 알아요. 이 밑에 있는 예, 아니오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특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대뇌, 연수, 중간뇌가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좀 알려줄게요. 자, 일단 얼굴. 자, 어디 있을까? 자, 대뇌는 여기 있죠, 여기. 대뇌. 자, 크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뒤통수에 손에 있어요. 손에. 그리고 여기 사이에 간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뇌. 너무 글씨를 크게 썼나 봐. 그 다음 내교. 그리고 밑에 연수.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요 밑으로 척수.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우리 뇌 구조죠. 이 뇌 구조 중에 이제 대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간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뇌 구조 중에 중간뇌, 내교, 연수 이만큼을 묶어서 우리 뇌줄기라고 하거든요. 뇌줄기. 이건 외워야 돼요. 요거 중간뇌, 내교, 연수, 뇌줄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물어보는 게 뇌줄기를 구성하는가? 이런 거 물어봤어요. 뇌줄기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건 대뇌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C가 이제 대뇌로 가겠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묻는 게 조절 중추인가 심장박동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것도 좀 쓰고 가죠. 자, 중간뇌는요, 얘들아. 그냥 위치상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눈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뇌가 하는 역할이 이제 안구 운동에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조절 중추예요. 그리고 연수가 하는 역할은 얘들아, 우리 연수는 사람 이름 같잖아요. 뭔가 예쁜 사람 이름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연수라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고 심장박동이 막 콩닥콩닥 뛰고 보자마자 막 호흡이 막 가빠지고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 운동에 관여하고요. 그리고 너무 예쁘고 막 긴장되니까 소화도 잘 안 돼. 소화 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액 분비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 연수 생각하면 연수가 너무 예뻐서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막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자, 여기 연수랑 중간뇌를 물어보는 거예요. 심장박동의 조절 중추인가? 예, 연수가 A로 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중간뇌.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보기에서 또 엄청 물어봐요. 보기 한번 볼게요. 자, 보기 기억에 A는 연수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에 B는 홍채 운동을 조절한다. B는 중간뇌거든요. 홍채, 여기 동공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거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디귿에 이제 여기 대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뇌 겉질의 색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대뇌 겉질의 색깔은 척수랑 좀 비교해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 대뇌에 여기 척수, 겉질, 그리고 속질의 색깔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비교하여 대뇌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회색질이에요. 회색질. 그리고 속질이 백색질입니다. 척수는 반대예요. 대뇌랑 반대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척수는 겉질이 백색질이고요. 백색질. 그리고 척수는 이 안에 속질의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이제 회색질입니다. 회색질. 좀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디귿에서 물어보는 거 대뇌의 겉질은 백색질이 아니라 회색질이기 때문에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7번 한번 볼게요. 7번에서는 마치 퍼즐 맞추듯이 여러 가지 특징과 표를 맞춰보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도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연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표에서 A, B, C가 대장균, 박테리오파즈, 시금치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시금치 이렇게 써볼게요. 얘네들의 특징을 좀 써볼까? 자, 대장균은요, 세균 말하는 겁니다. 세균. 그리고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오가 우리 세균을 영어로 하면 이제 박테리아 이렇게 하는데 세균성 질병, 세균성 바이러스를 말을 해요.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 시금치는 식물 세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OX로 한번 쳐볼게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대장균 생물이니까 당연히 유전 물질이 있고요. 얘도 가지고 있어요. 시금치도. 이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산이 DNA 또는 RNA를 말하는 거예요. 유전 물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광합성으로 양분을 합성한다. 광합성 하는 애는 세균 광합성 안 하고 대장균 안 해요. 그리고 박테리오파지 광합성 안 해요. 시금치, 식물 하잖아요. 그러니까 X, X, O 이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 겨냥한 것 같은데? 바이러스 겨냥한 거죠? 바이러스는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죠. 생물체인 세균과 시금치는 이렇게 물질 대사하지만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에는 X가 쳐져야 합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 있는 표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일단 모두 다 동그라미가 나오는 그런 특징이 기억일 것 같아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래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기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광합성으로 양분을 합성한다는 시금치에만 해당되죠. 동그라미가 하나만 나와야 돼요. 여기 니은에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하나 나오고 C가 시금치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니은 특징이 되겠다. 자,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개 나왔고요. 디귿이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나온 이 디귿이 대장균이 되는 것이고요. B는 박테리오파지가 되겠다. 자, 이렇게 다 찾아봤어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 A는 대장균이다. 찾았으니까 맞고요. 자, 니은에 B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자, B는요, 박테리오파지입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라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구조 아니다. 가야 됩니다. 자, 디귿. 니은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이다. 니은은 광합성으로 양분을 합성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얘 틀렸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또 넘어가 보죠. 자, 8번은 우리 몸의 기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기관계. 자, 지금 A와 B가 소화계와 호흡계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눈치챘죠? 자, 우리 몸의 기관계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하는 이 A가 당연히 바로 호흡계로 가야 되죠? 자, 그리고 영양소가 들어가는 B가 소화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순환계가 이 기관계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소순호 배, 배설계도 하나 있겠죠? 여기 이쪽에. 뭔가 위치는 맞지 않지만 안 나온 거니까 여기 위에다 이렇게 쓸게요. 자, 배설계도 이제 혈액이 왔다 갔다 순환계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설계에서는 이제 오줌이 나가겠죠. 이런 그림이 형성될 거예요. 자, 이때 순환계가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면서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주죠.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져오고. 그래서 기억으로 가는 것에는 아마 산소도 있을 것이고 소화계에서 흡수한 영양소도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직세포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세포호흡이 일어나죠. 세포호흡. 세포 쿵짝쿵짝 이렇게 에너지 만들고 나면 이 세포의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물, 아니면 여러 가지 질소성 노폐물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순환계로 갈 것이다.
아마 이렇게 기억을 좀 했었어야 돼요. 알겠죠? 기억 한번 볼까요? 자, 기억에는 O2의 이동이 포함된다. 기억에 산소 이동 포함됩니다. 자, 니은에 심장은 A에 속한다. 심장은요, 얘들아, 심장, 혈관, 순환계에 속해야 돼요. 순환계. 그러니까 이거 딱 틀렸고요. 자, 디귿에 B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 A로 운반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B에서 이 영양소가 순환계를 통해서 뭐야, 조직세포로 가는 거지 A로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한 친구 있나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지금 이 호흡계, 이 기관계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세포들은 계속 항상 물질 대사를 하고 있고요. 세포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계에 여기를 구성하는 그 조직세포들에게도 당연히 영양소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좀 헷갈렸을 법 하냐면요. 여기 선생님 기체 교환하는 데에서는 에너지 소모 안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이 기체 교환은 분합차에 의한 확산으로 ATP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도 안 들어가고 뭐 영양소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기관계에서 기체 교환을 말을 하는 거지. 이 호흡계를 구성하는 폐나 아니면 기관을 이루고 있는 그 세포들도 당연히 영양소, 산소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이거 맞죠? 이거 맞고 기억 디귿이 답이라서요.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9번도 물질 대사에 거기 관련된 ATP예요, ATP. 자, 그림은 ATP와 ADP의 사이의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ATP가 무엇인지 이 그림 보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자, 일단 ATP라고 쓰죠. ATP. 아데노신 트리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아데노신이라는 것에 포스페이트, 인산이 3개 붙어 있는 트리, 3개란 뜻이에요. 그런 물질이 ATP고요. ADP라는 물질도 있어요. ADP는 아데노신 D 2개라는 뜻이고요. 포스페이트, 인산이 2개 붙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림으로. 자, 여기 기억이 바로 아데닌이에요. 염기. 그리고 여기 리보스 당이고요. 이렇게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산이 하나, 둘, 3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게 ATP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아데노신에 인산이 2개 붙어 있으니까 얘는 ADP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인산 하나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렇게 ATP가 되는 것이고요. 됐어요. 자, 이때 이 ATP의 인산과 인산 사이의 이 결합을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결합에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특히 이 ATP의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에는 좀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하고요. 우리 생명체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로 쓰이는 것입니다. ATP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에너지, 여기 또 에너지 나오는데 이 에너지들을 어디다 쓸까? 우리 배운 거 한번 녹여볼까요? 여기 왼쪽에다 필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ATP가 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합성되는데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세포호흡 배웠잖아요. 세포호흡 과정을 좀 이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세포호흡에서 이 영양소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이 영양소가 분해되죠. 자, 분해돼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요. 이 과정에서 이 영양소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이 튀어나온 에너지는 뭐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발산되기도 하고요. 일부의 에너지는 ADP와 무기인산을 합치는 데 쓰이는 거예요. 합쳐서 ATP를 합성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세포호흡이 ATP를 합성하는 과정,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합성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ATP에 여기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몸에서 뭔가 생명활동을 할 때, 지금 선생님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막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생명활동 할 때 이거를 끊으면서
방출되는 이 에너지로 생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네들은 이런 세포호흡에 의해서 ATP로 합성돼서 이걸로 가지고 있다가 생명 활동할 때 또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ATP와 ADP의 전환을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보기 한번 가보죠. 자, 보기에 기억은 아데닌이다. 아데닌 맞습니다. 자, 니은은 고에너지 인상결합인 거 맞고요. 자, 디귿에 가는 ADP가 가가 뭐죠? 가 여기 있다. 가. ADP가 되는 과정이죠. 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자, 답은 기억 니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은 우리 근육에 대한 게 나왔어요. 보통 이 부분이 살짝 어렵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을 좀 녹여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까다로운 문제에서 이 10번은 넣지는 않았어요. 한번 천천히 풀어볼까요? 우리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필라멘트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죠. 이거는 외웠어야 돼요. 여기 지금 얇은 가느다란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고요. 가운데 이렇게 두껍게 있는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입니다. 그리고 요 근육 원섬유마디의 어느 단면을 자르니까 이런 나 같은 그림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굵은 것과 얇은 것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야 하니 여기 이렇게 잘랐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 게 뭔지 딱 맞출 수 있겠다. A가 바로 얇으니까 액틴 필라멘트가 되겠죠. 그리고 B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뭐 구간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냥 그런 설명이에요. 기억은 요 A와 B가 겹치는 구간, 딱 요만큼 겹치는 구간이고요. 니은은 이 A와 B가 겹치지 않는 A와 B 중 하나만 있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X는 좌우 대칭이다. 여기 M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고요. A대의 길이가 1.6 마이크로미터이다 라고 힌트를 줬어요. 우리 A대가 어딘지 알아야지 풀겠죠? A대는 이렇게 마이오신이 차지하고 있는 여기를 A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6 마이크로미터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근육의 수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근육의 수축은 활주설로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활주설, 뭔가 미끄러져, 슬라이딩, 이렇게 들어간다인데요. 자,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수축할 때 여기 지선과 지선이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겹치는 구간이 여기가 마이오신, 여기가 액틴이면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겹치는 구간이 늘어나면서 전체 길이가 줄어드는 것이지 이 하나의 필라멘트들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근육 수축은 활주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활주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해도 이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보고 기억만 좀 써볼게요. 자, 기억은 A는 액틴 필라멘트이다. 이건 바로 맞다라고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니은도 가볼게요. 자, 니은은 A대의 길이와 A대의 길이 그리고 X의 길이가 2분의 3일 때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분의 3일 때? 우리 A대의 길이는 알려줬는데 1.6 마이크로미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2분의 3이 돼야 되니까 X의 길이가 2.4 마이크로일 때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다 써보죠. 여기 그림에다가 이 X의 길이가 2.4 마이크로미터래요. M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가 1.6, 요만큼은 몇이에요? 0.4. 그리고 여기도 0.4. 자, 다 더하면 2.4.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랬을 때 니은의 길이는 0.6이 아니라 0.4 마이크로미터이다 라고 가야 됩니다. 자, 니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한번 가볼게요. 자, 디귿에서 X의 길이가 짧아지면 X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건 수축한다는 뜻이에요. 자, 수축을 하면 자, 요런 값을 물어봤어요. 기억의 길이와
자, 니은의 길이의 값은 작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생각해 볼까? 이거 지우고, 자, 여기 있는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을 한다. 착 수축을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지선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밀고 들어오죠. 그러면 쭉쭉 이렇게 액틴이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밀고 들어왔으니까 이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기역은 당연히 늘어나죠. 더 들어왔잖아요. 늘어나고요. 여기 액틴만 존재하는 것은 이 구간은 밀고 들어갔으니까 좁아집니다.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기역은 늘어나고 니은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역 하나가 되죠. 1번이 답입니다. 네, 더하기 빼기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약간 그림과 뭔가 복잡해 보여서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은 이제 뉴런이 나오네요. 뉴런. 자, 전도와 전달 중에서 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흥분의 이동, 전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시냅스 이전 뉴런, 그리고 시냅스 이후 뉴런이 됩니다. 자, 우리 흥분의 전달 방향은 얘들아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요.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 왜요? 왜 그래요? 여기에 요 가지돌기 부분에는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시냅스 있는 여기 축삭돌기 말단 부분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 시냅스 소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체가 있는 부분에서 받아들여서 다음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축삭돌기 말단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 시냅스 소포라는 구조 보이죠? 자, 이렇게 시냅스 소포, 뭔가 싸고 있는 주머니를 시냅스 소포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 소포에서 분비되는 이 물질들이 바로 화학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있죠? 시냅스 소포 안에서 전달되고 있는 이 니은이 신경 전달 물질이다. 신경 전달 물질. 얘들아,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막의 수용체에 이렇게 가서 붙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확산돼가지고 여기 딱 붙으면 마치 문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 여는 것처럼 여기에 이온 통로가 열려요. 자, 이 수용체 역할을 하는 이 이온 통로가 열리면 밖에 있는 나트륨이 다음 뉴런으로 유입되면서 탈분극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역이 나트륨, 그리고 니은이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림 보고 이렇게 쭉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역 한번 볼까요? 기역. 자, 기역에서 가가 어디 있죠? 여기 있다. 가에서 기역의 농도는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이 더 높다. 이거는 꼭 말을 좀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기는 기역이 나트륨이잖아요, 얘들아. 나트륨.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별표 자주 나옵니다. 자, 나트륨은 항상 세포 밖이 세포 안의 농도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밖에 많아요. 자, 칼륨은 반대예요, 얘들아. 칼륨은 세포 밖보다 이제 안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 이거 항상이에요. 선생님, 그 탈분극 일어날 때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으면, 자, 여기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안에가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막전이가 마이너스인 탈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긴 나트륨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안에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들아. 여기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만 갑자기 나트륨이 유입되니까 막전이 바깥에 비교해서 안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것 뿐이지, 나트륨은 세포 바깥에 많아요, 얘들아. 세포 바깥의 농도가 항상 높은 거예요. 이렇게 이온의 농도차를 유지해주는 펌프가 뭐죠? 계속 나트륨은 바깥으로 퍼나르고, 나트륨 바깥으로 푸고, 칼륨은 세포 안으로 이렇게 퍼나르는 나트륨, 칼륨 펌프.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를 소모하면서 계속 나트륨은 밖으로, 칼륨은 안으로 이렇게 계속 능동수송하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은 항상 세포 밖에 많습니다. 자, 그럼 기억 틀린 거 알겠죠? 기억해 봅시다. 기억의 농도는 세포 밖이 더 높다가 맞는 거예요. 기억 틀렸다. 자, 니은. 시냅스 이후 뉴런에 니은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한다. 지금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자, 니은이 여기 딱 달라붙으면 문을 딱 여는 것처럼 나트륨이 안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체 존재하는 거 맞고요. 자, 디귿에 흥분 전달은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 방향으로 일어난다. 선생님 처음에 말했던 거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 여기서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고요.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의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 니은 디귿이 맞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12번 가볼게요. 자, 12번부터 이제 유전 문제가 조금 나오네요. 유전 단원의 염색체. 자, 우리 염색체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그림만 되게 많이 봤을 텐데 이번에는 핵상 개념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어렵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거부터 할까? 이거? 핵상? 핵상부터 하죠. 자, 핵상은 지금 이 동물의 핵상은 2에는 6이라고 합니다. 2에는 6. 자, 요거는 두 세트. 두 개의 조합의 염기 세트를 가지고 있고 염색체 세트 그리고 총 염색체의 개수가 6개라는 뜻입니다. 자, 한 세트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가 숫자를 써볼게요. 똑같은 거에 1번, 1번. 자, 그리고 또 똑같은 거에 얘는 2번 염색체다. 그리고 또 똑같나 하고 딱 봤더니 여기는 크기가 다르네요. 얘는 성염색체겠네요. 자, 크기가 작은 게 Y, 크기가 큰 게 X 염색체가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간은 X 염색체겠다. X 염색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트를 좀 보자면 이렇게 세트겠죠? 이렇게 1, 2, 3이 한 세트. 또 이렇게 1, 2, 3이 한 세트. 그래서 두 조합이 있으니까 2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동염색체가 2개면 2N이라고 하는 거고요.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없다, 쌍이 아니다, 하나만 있다 하면 이 세포의 핵상은 N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핵상을 한번 살펴봤고요. 얘는 이제 염색체예요. 염색체. 우리 염색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DNA부터 가보죠. 자, 쟤는 지금 DNA 이중나선 구조예요. DNA 이중나선 구조. 자,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는 요겁니다, 요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그리고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결합되어 있는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염기가 A, T, G, C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배열되는 이 순서가 바로 유전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표시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염기 서열 유전자, 여기도 유전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예요. 자, 그렇게 DNA가 쭉 연결되다가 그냥 존재하지 않죠?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서 이렇게 감겨서 존재합니다. 요거는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단백질. 자, 이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이렇게 한 바퀴 감고 있는 구조, 이 구조는 얘랑 이름이 되게 비슷한데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솜처럼 생긴 건 뉴클레오솜이고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뉴클레오솜이다. 지금 선생님 벌써 기억하고 디귿 푼 것 같아요. 자, 보기 밑에 보세요. 기억은 성염색체이다, 가가 성염색체이다. 이거 맞다 갈 수 있고요. 자, 니은은 이따가 하고요. 자, 디귿은 기억은 뉴클레오솜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니은에서 물어본 게
1과 2는 상동 염색체이다 라고 물어봤는데요. 사실 틀렸어요. 염색 분체가 맞는 겁니다. 우리 1과 2를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있는 요 염색체 구조 있죠. 염색체는 분열기에서만 볼 수 있어요. 분열기. 분열기가 뭐지? 분열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옆으로 넘어와서 우리 세포 주기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세포 주기, 일반적인 체세포의 주기는 간기에서 분열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간기는 또 세분화하여 G1기, S기, G2기로 이렇게 나눠졌고요. 자, 분열기는 M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포 주기가 진행되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이때 이 M기는 이제 분열기니까 염색체로 응축하는 시기인 거고, 요 S기에 DNA 복제가 일어나거든요. DNA 복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 G1기에 DNA가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얘가 좀 이따 분열을 해야 되니까 DNA 복제를 합니다. 원래 있던 거에 새로운 DNA를 똑같이 만들어요. 복제해요. 그럼 G2기 때는 분열을 준비합니다. 원래 있던 거에 새로 만든 거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M기 분열해야 될 때는 이거 다치지 말아야죠. 더 이동하기 쉽게 응축해서 원래 있던 거 옆에 새로 복제한 거 이렇게 돼서 염색체가 되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염색 분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유전자가 여기 있는 유전자랑 같은 거죠. 이 노란색 복제한 게 요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그림에다 좀 그려보면 1과 2는 염색 분체이며 그리고 얘네 둘의 유전자 구성은 같다. 이거 같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속이려고 문제를 많이 내니까요. 아무튼 여기 염색 분체는 서로 유전자 구성이 같다.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니은은 틀렸다.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요. 3번이 답입니다. 3번. 자, 그러면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은 이제 뉴런의 구조에 대한 거예요. 간단하게 뉴런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기억과 니은이 각각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여러 개로 뻗어져 있는 이 기억이 가지돌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핵,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자, 요 핵과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있는 요 부분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세포호흡도 일어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인 거죠. 신경세포체에서. 자, 그리고 여기 쭉 길게 하나로 뻗은 요 니은이 축삭돌기가 됩니다. 자, 이 축삭돌기에는 이렇게 랑비의 결절이라고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이거 보이죠? 이거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거를 마리집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집이 존재해요. 자, 이 마리집은 슈반세포라는 세포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축삭돌기, 이렇게 긴 돌기가 이렇게 있으면 슈반세포라는 또 다른 세포가 여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겉부분 이렇게 말고 있는 거예요. 이 말고 있는 걸 마리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축삭돌기가 노출된 이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자, 이 랑비의 결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 슈반세포가 감싸고 있는 이 마리집이 절연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탈분극이 다음으로 이렇게 쭉쭉 전도될 때 이 슈반세포가 감싸고 있는 부분에서는 탈분극이 안 일어나요. 여기 축삭돌기가 노출된 랑비의 결절로만 마치 흥분이 막 뛰어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도약전도가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랑비의 결절에서 이제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도약전도. 그러니까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마리집 뉴런에서는 약간 흥분의 전도 속도가 띄엄띄엄 가잖아요. 빨라요. 도약전도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마리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마리집 뉴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자, 민마리집 뉴런에서는 마치 흥분이 전도될 때 도미노 생각해 보세요. 자, 도미노가 촘촘히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반면에 마리집이 있는 뉴런에서는 자, 도미노 넘어가는데
요 사이에 얘를 이렇게 쭉 밀어주는 이런 막대기가 하나씩 있어요. 얘가 마리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딱 밀면 빨리 다음 것까지 넘어가는 요게 바로 이제 도약 전도를 조금 축소시켜 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자, 마리즘 뉴런에서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겠죠. 자,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기억으로 가볼게요. 자, 기억은 가지돌기이다. 맞고요. 자, 니은에서 흥분이 이동할 때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니은에서 축삭돌기에서 일어날 때 맞습니다. 자, 디귿에 신경세포체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요. 여기서 물질 대사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자, 답이 5번이죠. 5번.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14번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14번 이거 선생님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 작은 문제 하나에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14번에 간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심장과 골격근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요 ABC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갖다 놨네요. 자, 그리고 ABC는 다 각각 뭐 하나의 뉴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만 보고 여러 가지를 맞출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 지금 중추신경계로부터 그리고 심장, 골격근 같은 반응기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A와 B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C는 하나의 뉴런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으며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C는 체성신경이겠다. 체성운동신경이겠다. 그리고 이렇게 심장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A와 B는 자율신경이겠다. 자율신경. 그럼 A와 B가 교감과 부교감 중에 하나라는 건데 이것도 그림 보고 알았어야 해요. 이 부교감 신경은 여러분 글씨 같이 쓰세요.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길어요. 부, 교, 감. 세 글자잖아. 길어요. 쭉 긴 게 부교감 신경이고요. 그리고 신경절 여기 시냅스 이전 뉴런의 길이가 짧은 게 교감 신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부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을 편안하게 해준다,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교감 신경은 막 화난 사람처럼 긴장하고 흥분된 상태를 만들죠. 심장 박동을 촉진. 선생님 증가라고 할 뻔했어요.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맞았을 거예요. 다 알았을 텐데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것들. 자, 이 부교감 신경이 뻗어나오는 곳. 자, 요거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중간내, 그리고 연수, 그리고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고요. 이 교감신경이 뻗어나오는 부분은 척수에서 뻗어나옵니다. 척수. 그래서 요거까지 좀 알아야 앞으로도 좋죠. 자, 그리고 여기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동그라미 하나만 칠게요, 얘들아. 여기 하나만 치세요. 다 똑같은데요. 딱 하나만 달라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것이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요. 그 외에 나머지 여기 있죠? 다른 색깔. 자, 여기 모두 다 아세틸콜린 분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감신경의 맨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다른 거 나온다. 다른 종류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가 부교감신경이었고요. 부교감. 그리고 B가 교감신경. 그리고 얘가 체성운동신경이었죠. 자, 이렇게 보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문제라서 꼼꼼하게 알지 못하면 아마 헷갈리다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자, 기억부터. 자, 기억에 A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이다. 맞고요. 자, 니은은 체성신경계에 속한다는 기억에 해당된다. 얘들아, 기억은 교감과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의미하는 건데 아무튼 니은은 틀렸죠? 체성신경에 해당된다는 뭐 여기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디귿.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는 니은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는 지금 교감신경이 포함되면 안 돼요. 교감신경은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니은인 것까지 틀렸다. 답은 1번, 기억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15번 가볼게요. 자, 15번은 우리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를 좀 유추해내는 그런 문제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티록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근데 이렇게 표를 좀 해석해 보는 게 약간 좀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시상하부 여기서 TRH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호르몬들이 자극하여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죠. 다 호르몬이라서 혈관을 타고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이 티록신이 하는 역할은 표적 기관 또는 표적 세포에 가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티록신을 채찍이라고 하거든요. 온몸에 혈액 속에 막 이렇게 흐르다가 옆에 있는 조직세포에 가서 너 빨리 일해, 너 빨리 일해, 물질 대사해, 막 이렇게 하는 채찍이라고. 자, 이 티록신의 양은요 항상 일정하게 조절이 돼요. 음성 피드백을 통하여. 자, 티록신이 과다되면 많아지면 자신을 나오게끔 하는 원인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TRH 줄어들고 TSH 줄어들어서 티록신도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G를 가지고 갑상샘을 일부 제거를 했대요. D라는 G. 맞죠? G. 자, 갑상샘을 일부 제거했더니 기억과 니은이 TSH와 티록신 중에 하나인데 혈중 농도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D를 보고 이 기억과 니은이 무엇인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갑상샘을 좀 일부 제거를 했다라는 뜻은 이 뜻이에요. 갑상샘을 잘라. 갑상샘이 원래 요만했는데 요만해졌어. 잘라졌어요. 제거를 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티록신의 양도 줄어듭니다. 티록신의 양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억제하는 기능도 줄어든 거니까 그 상위에 TRH와 TSH의 양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갑상샘을 일부 제거했을 때 그 양이 높아지는 것은 TSH, 기억은 TSH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양이 낮아지는 것은 니은은 티록신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풀면 사실 기억, 니은, 디귿 다 풀려요. 한번 가볼까요? 자, 기억은 갑상샘에서 분비된다.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됩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은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이동한다. 호르몬이니까 맞아요. 자, 디귿.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음성 피드백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인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TSH를 주사했다. 그러면 당연히 주사했으니까 TSH의 양 높아지고요. 얘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티록신의 양도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티록신을 주사했다. 티록신을 주사했다. 티록신을 주사하니까 당연히 티록신의 양은 높고요. 티록신이 많아지니까 더 억제하여 TSH의 양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요것 때문에 좀 헷갈렸을 텐데 D가 좀 힌트였어요. 자, 요런 거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16번입니다. 자, 16번은 이제 혈중 포도당 농도 그리고 두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 나보면요, 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간에서는 포도당과 글리코젠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포도당이 글리코젠, 단당류가 다당류로 이렇게 합성되면 혈당량이 줄어듭니다. 낮아져요. 이 역할은 인슐린이 해주죠. 인슐린은 우리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됩니다. 반대로 글리코젠, 다당류가 포도당, 단당류로 분해가 되면 당연히 혈당량이 높아지고 이런 역할은 글루카곤이 합니다. 이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반대작용을 하네요.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네요. 얘네들이 하는 작용 뭐라고 합니까? 기량작용이라고 하죠. 기량작용을 한다. 서로 반대 효과를 내면서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킨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가로가 포도당 농도예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포도당 농도가 높아진다. 우리 혈당량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 높아진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나오겠죠. 이 니은은 인슐린이겠다. 높아질수록 그 양이 많아진다. 그럼 반대로 기억이 글루카곤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가보죠. 자, 기억은 이자의 글루카곤 알파 세포에서 나오니까 틀렸고요. 자, 니은은 B 과정을 촉진한다 라고 했는데요. 인슐린은 A 과정을 촉진합니다. 자, 디귿. 기억과 니은은 간에서 기량작용을 한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자, 맞다.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7번은 이제 방어작용이죠.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백신은 약화시키는 인공 항원입니다. 항원을 내 몸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나는 백신 접종 후에 실제로 진짜 그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우리 개념을 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와야 돼요. 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화시킨, 말하자면 인공 항원을 먹은 거예요. 먹은 게 아니죠. 맞은 거죠. 맞았어요. 그러면 이 항원을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으로, 식균 작용으로 먹어요. 먹고 나서 이 항원 조각들을 자신의 표면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항원 제시를 해요. 그럼 이 항원 제시한 것을 인식하는 이 기억이라는 세포는 보조 T 림프구입니다. 보조 T 림프구가 이렇게 인식한 이런 애가 쳐들어왔대 하고 B 림프구를 가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 B 림프구가 하는 역할은 형질 세포로 분화하여 형질, 희응이죠? 항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화하여 얘가 쳐들어왔었구나 하고 기억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기억과 니은 다 쓴 것 같아요. 보조 T 림프구, 그리고 니은은 형질세포입니다. 자, 이때 림프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림프구. 우리 몸에서 뭐 경찰 아니면 뭐 군대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들인데요. 자, 이 림프구는 생성 어디서 하냐면요. 골수에서 합니다. 골수. 자, 골수. 우리 큰 뼈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물인데요.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그 안에는 조혈모세포라고 해서 이런 림프구를 생성할 수 있는 엄마세포, 모세포가 있어요. 자, 그 골수에서 생성된 것들이 이제 성숙해서 림프구가 되는데 성숙되는 장소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져요. 역할도 좀 달라지고요. 자, 골수에서 생성돼서 골수에서 성숙한다. 그러면 이 골수의 본 매로우를 따가지고 비림프구라고 해요. 자, 그리고 골수에서 생성됐는데 특수부대가 어디 파견 나가는 것처럼 가슴샘에서 성숙을 한다. 가슴샘, 사이머스라고 하거든요. T 림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숙되는 곳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요 정도는 기억하면서 가야죠.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림에 나아가 볼게요. 자,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어요. 1차적으로 이런 일이 딱 일어났는데 나중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진짜 병원체 X에 감염됐다. 자, 이때는 누가 활약하냐면 여기 있죠. 기억세포. 기억을 잘하고 있는 이 기억세포가 이때 분화를 합니다. 빠르게 형질세포가 되어서 다량의 항체를 빠르게 많이 생성을 하는 거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여 항체를 많이 생성해서 항원항체 반응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서 내가 질병을 조금 약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나 과정을요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죠. 2차 면역 반응. 그래서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예방주사잖아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얼마 전에 그 배가 아파가지고 내과에 가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간호사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설명을 막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독감 예방주사 맞는 철이잖아요. 여러분 꼭 맞아야 됩니다. 올해는 특히 꼭 맞으세요.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나 봐요. 막 친절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백신 이거 예방주사 맞아도 독감 걸릴 수 있어요. 예방주사예요. 치료제도 아니고 꼭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걸릴 수 있어요. 대신에 두 번째, 진짜로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는 나의 면역력으로 더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선생님 그 전화통화를 들으면서 생명과학에서 그런 거 알려주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기억 한번 볼까요? 기억? 자, 기억은 골수에서 성숙한다라고 했는데요. 기억은 T림프구니까 가슴샘에서 성숙합니다. 자, 니은 형질세포 맞고요. 자, 디귿, 나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에서 선생님이 여러 소식을 들어보니 많이 헤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당혹스러웠을 그런 문제가 바로 이 18번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풀어봐 줄게요. 한 번에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고 좀 많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지금 뉴런 두 개, X1과 X2를 갖다 놨고요. 뉴런의 각 지점을 D1, 2, 3, 4라고 이렇게 각 지점 사이의 거리까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문제에서 X1과 X2에서 각 지점 사이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흥분 전도가 막 빨리 됐다가 느리게 됐다가 빨리 이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X1과 X2에서 막전이,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이 막전이 변화는 둘 다 똑같이 자극이 온 시점으로부터 1초, 2초, 3초 지나면 마이너스 80인 막전이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힌트를 좀 줬어요. 힌트가, 첫 번째 힌트가 이거죠. X1에 D2와 D3에서 각각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D4에서 막전이가 플러스 30mV가 될 때 시간.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요거는 요 밑에 거 이해한 다음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요거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X2에 D1에 여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한 시간이 5ms일 때, 이거 밀리세컨인데 선생님 그냥 편하게 초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5초일 때 D3 여기에서의 측정한 막전이가 마이너스 80mV다. 자, 요 개념은 옆에다가 좀 그림 그리면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쉬워요, 얘들아. 내가 측정한 시간이, 자, 이렇게 뉴런의 D1 지점에 자극을 주고 나서 5ms가 지난 후에 D3 부분에 막전이가 마이너스 80mV였다라는 것은 5초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이 D3 지점까지 이동을 하겠죠. 자, 이동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D3 지점에서는 자극이 오고 나서 여기 있는 막전이 그래프를 보면, 자, 자극이 오고 나서 1, 2, 3초가 지났을 때가 마이너스 80의 막전이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자극 오고 나서 3초 지난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내가 총 경과한 시간이 5ms이기 때문에 3ms를 여기서 보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는 2ms가 걸렸겠구나. 이렇게 가면 돼요. 총 5초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D1에서 D3까지의 거리가 4cm거든요. 2ms당 4cm를 갑니다. 그럼 속도 나오죠. 1ms당은 얼만큼 가는 거죠? 그렇죠. 2cm 가는 거죠. 2cm. 자, S2의 속도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 가지고 X1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지우고, 자, X1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D2에다가
그리고 D3에다가 자극을 주고 나서 D4에서 플러스 30mV의 막전위를 가졌을 때 시간이 얘는 여기다 줬을 때는 3.7ms가 걸린 거고, 그리고 D3에 줬을 때는 2.7ms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전위에서 플러스 30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시간이 있겠죠? 요 시간까지,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아무튼 총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다가 자극을 주고 여기서 잴 때 플러스 30이 되는 그 똑같은 지점까지의 시간이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여기 D2에서 D3까지 이동하는 데는 1초의 시간이 걸리는구나. 1초 아니죠? 1ms죠. 자, 1ms의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 x1의 속도도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1ms당 2cm 가는구나. 자, 이렇게 속도가 나옵니다. x1이랑 x2랑 속도가 같네. 그럼 디귿 있죠, 디귿. 디귿 처리됐어요. D1, D4 사이에서 x1과 x2의 흥분 전도 속도는 2분의 1이 아니라 그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은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억 보기도 쉬워요. 기억 보기 보면 T1과 T2에서의 우리 막투가도, 이온의 막투가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T1은 탈분극식이죠, 탈분극. 그리고 T2는 재분극입니다. 탈분극과 재분극 될 때 이온의 그 이동을 생각해 보면 탈분극 될 때는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고요. 재분극 될 때는 칼륨이 세포 밖으로 유출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이 탈분극 될 때가 더 높다라고, 기억 맞다라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니은이 있죠. 자, 니은은 기억이 총 3ms일 때, 3ms일 때 D2에서의 이제 막전위 변화가 어떤 상태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걸 풀려면 우리 이 위에 있는 표 있죠? 요거를 좀 이용해야 돼요. 요거. 자, 요거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x1의 속도는 1ms당 2cm를 간단 말이죠. 그쵸?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30까지 가는데 총 3.7ms가 나왔고, 여기에서 잰 막전위가 플러스 30mV라는 것은, 자, 보세요. 자, 여기 속도 1초. 여기 1초당 여기 지나갔고, 여기 1초. 이렇게 지나갔고. 그러면 총 3.7초, 또 초라고 썼네요. 그냥 쓸게요, 얘들아. 1초, 그리고 여기서 총 3.7초니까 이 지점에서만 자극이 오고 나서 1.7초가 지난 상태에 플러스 30의 막전위를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자극 주고 1초,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서 정점을 찍는 바로 여기의 시간이 1.7초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여기 니은을 풀어보면 우리 D1에다가 자극을 주고, 아니네요, D2네요. 자, D2에다가 여기다가 자극을 주고, 그리고 총 3ms가 지난 뒤에 D3에서의 상태를 얘기해 보면, 자,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1초 걸리고요. 그리고 자극이 오고 나서 이 D3 지점에서 2초가 지났을 때의 막전위를 한번 보면 됩니다. 자, 2초가 지났을 때는 여기가 1.7초니까 이 정도 됐겠죠? 여기 정도가 이제 2초대라는 거죠.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니은으로 돌아와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자, 답 이렇게 됐죠? 니은 틀렸고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얘들아, 선생님 풀어준 거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지금 이것만이라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왜냐면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1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번은 이제 유전 단원으로 넘어와서 세포 주기에 관련된 문제였죠. 자, 지금 이게 세포 주기를 의미하는 그래프예요. 지금 가운데 S기가 있기 때문에 S기의 저는 디귿은 G1기라고 볼 수 있고 S기의 다음은 G2기다. 그리고 여기는 M기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M기가 이제 분열기죠. 그래서 바로 기억이 맞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포 주기가 진행될 때 이 세포 안에 있는 DNA의 상대적인 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G1기 때는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DNA 양 요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에 DNA 양이 1이라고 한다면 자, S기는 DNA를 2배로 복제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S기는 복제하는 중입니다. DNA 양이 1에서 2 사이 값을 가질 거고요. 자, S기가 끝나고 나면 완벽하게 원래 1이었던 DNA가 복제돼서 2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됐죠. 그러니까 G2기에서는 DNA 양 2, 그리고 M기에서는 이제 2가 쪼개져서 각각의 딸세포로 가니까 2가 이제 1로 줄어드는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옆에 있는 이 그래프에다가 녹여보죠. 자, 녹여보면, 자, 이거는 가로축의 세포당 DNA 상대량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대량을 갖는 세포 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포를 100개를 관찰했다라고 해볼까요? 세포 100개를 관찰했을 때, 이 중에 한 50개 정도는 세포당 DNA 양이 1이래요. 근데 이 DNA 양이 1인 애들은 시기가 G1기 시기에 머물러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G1기 시기에 머무른 애들이 50개 정도 세포가 되는구나. 자, DNA 상대량이 2인 세포들은 뭐 한 20개 정도 된다고 치죠. 2인 애들은, 상대량이 2인 애들은 시기상으로 G2기와 M기에 머물러 있는 애들이다. 그러면 여기 요 사이에 한 30개 정도 되는 세포들은 1과 2 사이의 값, 뭐 1.1, 1.2, 1.5, 뭐 1.7 이렇게 사이 값을 갖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DNA를 복제하고 있는 중이라서 S기에 머무르고 있는 세포들이라서 저렇게 1과 2의 사이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포 수가 의미하는 것은 그 세포의 세포 주기 동안의 그 상대적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대적 시간. 그러니까 그 세포 고유의 주기 중에 G1기가 길면 세포 100개를 관찰했을 때 G1기에 머물러 있는 세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보면요. G1기보다 G2기가 더 길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G1기가 여기서도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G1기에 머무르고 있는 세포가 더 많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디귿. 구간 1에는 S기의 세포가 있다. 이거는 쉽게 했죠. 구간 1에는 자, DNA 상대량이 1과 2 사이에 지금 합성하고 있는 S기의 세포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아서 3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죠. 20번입니다. 자, 20번도 선생님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했어요. 요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식세포 분열의 전 과정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눈에 이렇게 답이 딱 보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풀기 좀 어렵고 뭐야 하면서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참고하는 그림도 좀 그려가면서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어떤 동물 EN의 G1기 세포 기억으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DNA 상대량 그리고 핵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염색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G1기 세포죠. G1기 세포는 아직 DNA 복제가 안 된 상태라서 아마 염색체 상태는 아니지만 자,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염색 분체 하나로 이루어진 이런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S기를 거쳐서 G2기 거쳐서 분열기가 되면 감수 1분열 전중기, 그때는 이가염색체가 형성이 되죠. 자, DNA가 복제된 상태고요. 그리고 상동염색체끼리 붙어서 이가염색체 형성됩니다. 자, 이가염색체의 가운데 여기가 감수 1분열에 갈라지는 거예요. 감수 1분열에 갈라지면 각각의 딸세포에 이렇게
핵상이 반으로 여기다 그려야지. 핵상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죠. 여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면 각각의 생식세포에는 이제 핵상도 DNA 양도 반이 된 이런 생식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이 과정이 머릿속에 딱 들어왔다면 이거 되게 쉽게 풀었을 거예요. 핵상 한번 볼까요? 핵상. 자, 지금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죠? 여기 있는 기역은 핵상이 2N입니다. 2N. 자, 니은도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죠? 얘도 두 세트 있는 2N입니다. 자,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각각의 세포에는 핵상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N인 세포가 되고요. 그리고 염색분체 분열이 일어나면 염색체가 N인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염색분체 분열이 일어나면서 DNA 양만 줄죠. 핵상은 그대로 DNA 양만 상대적으로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핵상 다 썼죠. 2N짜리 세포 2개, N짜리 세포 2개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DNA 양 한번 볼게요. 자, DNA 양은 지금 여기 표에 보니까 1, 4, 상대량이 1, 4 이런 게 나왔어요. 당연히 생식세포, 맨 아래에 있는 세포가 가장 DNA 양이 적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가 DNA 양이 1이라고 친다면요. 자, 위에 있는 바로 여기 감수 1분열 지나고 나서 여기 2가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 4가 돼야 되고요. 여기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 DNA 상대량을 좀 어렵다. 이거 상대적인 건 선생님 하기 힘들어요. 이러면 염색분체 수를 세주세요. 염색분체 수. 여기 지금 2죠, 2.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4죠? 하나, 둘, 2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1이에요. 염색분체 수가 상대적인 DNA 양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퍼즐을 한번 맞춰볼까요? 자, 퍼즐 맞춰보면 일단 DNA 상대량이 1인 애는요. 핵상이 N이 되면서 리을이 A가 될 수가 있겠네요. 핵상이 N이면서 DNA 양이 2인 B가 디귿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DNA 양이 4인 애는 하나예요. 니은이죠. 핵상은 2N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D가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하나, 물음표 2개 있었던 이 기역이 C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2, 여기는 EN. 지금 다 채웠어요. 자, 그럼 기역 한번 볼게요. 기역. 자, 기역에 A는 니을이다. A 리을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의 C와 니은의 핵상은 같다. C와 니은의 핵상은 2N, 2N으로 같습니다. 자, 디귿에서는 B와 리을을 비교했는데요. 자, B에서 DNA 상대량은 2입니다. 그리고 염색체 수는 핵상 말하는 거예요. N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리을은 DNA 상대량 1이고요. 핵상은 N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다가 아니라 같지 않다, 디귿 틀렸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어서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20문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대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분명히 11월 그리고 내년에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몰랐던 부분은 꼭 복습도 하고 그리고 알았던 부분도 다시 정리하면서 생명과학을 좀 탄탄하게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오늘 여기서 그만 인사하도록 할게요. 안녕.